아주 이거 보면은 리플리 증후군의 리플리를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 범죄에서 사기꾼의 아주 제대로 된 캐릭터를 느끼는데 마티아스는 눈을 번쩍 떴다. 그러니까 꿈속에서가 아니라 병실에서 실제로 첼로 연주를 들었던 것이다. 너 누구니? 마티아스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어눌하게 물었다. 루이지라고 해요. 루이지 꼴랑주. 이제 막 청소년기가 지는 옛된 목소리였지만 여자아이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 여기서 뭐하니? 설마 여기가 뭐 첼로 연주 적합한 연습실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저는 병원마다 음악가 협회에서 나온 자원봉사자입니다. 루이지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연주 마쳤으면 이제 좀 조용히 좀 있게 해줄래? 사실은 형사님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싶어요.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사인에 대해 의문이 많아요. 형사님이 맡아서 수사해줘요. 어쩌다가 돌아가셨는데? 검찰 수사 결과로는 추락사였어요. 네 생각은 달라? 저는 엄마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봐요. 형사님이 엄마와 관련된 서류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는 수사를 맡을 생각이 없는데. 2시간이면 충분해요. 기사를 읽어보고 나서 수사를 맡을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루이지의 눈에서 광채가 쏟아져 나왔다. 왠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눈빛이었다. 사건 맡을지 여부는 내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연락할 테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줘. 네 엄마 이름이 뭐야? 스텔라 페트렌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에투알 무용수예요. 어젯밤 11시 30분쯤 에투알 무용수로 명성을 떨친 스텔라 페트렌코가 파리 벨시아스가 31번지에 위치한 자택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잠시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머리와 팔다리를 심하게 다친 에투알 무용수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스텔라 페트렌코의 죽음과 관련해 몇 가지 의문점이 대두되었다. 사법검사는 스텔라 페트렌코가 사고로 추락했는지 아니면 자살을 시도했는지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범죄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현재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오늘은 크라임복스 시간입니다. 네, 범죄 추리 장르 전문 서점 미스터리 유니온의 유수영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귀여운 미소 신작이 나왔어요. 엔젤리크. 귀여운 미소가 뭐 많이 유명하긴 하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매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또는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죠. 2021년이죠. 작년에는 세계의 서스펜스 거장, 그러니까 스릴러 거장들에게 수여하는 레이먼드 챈들러상을 수상을 했어요. 타이틀이 말 그대로 엔젤리크라고 등장인물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교수님 책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추리만 사건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리를 보는 듯한 분위기, 네. 그 느낌, 거기에 인간미에까지 들어가는 정통적인 어떤 추리물보다는 더 인간적인 것이 더 붙은, 이것이 더 여러 더 붙은 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등장인물 좀 전에 나왔던 사람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티아스가 침실에서 깨어나는 때 누가 연주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이 루이즈고요. 루이즈의 엄마가 스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관계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죠. 마티아스는 47세의 전직 강력반 형사예요.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한직을 전전하다가 네. 이제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거의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요. 살다가 이제 다시 심장병이 도져가지고 병원에 재입원을 한 상태인데 사실 이 사람한테도 서사가 있어요. 그 이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18년 전에 그 정의감이 강한 형사였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강도 3명에게 칼로 위협당하는 젊은 여성을 온몸으로 보호하다가 네. 본인도 칼에 찔리고 또 도망가는 그
강도를 향해서 근데 총을 발사한 거야. 이거 나중에 교수님께도 물어보겠지만은 네. 과잉 대응 네. 논란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수사를 받고 그렇게 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형사가 만난 지금 루이즈라는 이 친구는 이제 청소년인데 대학생이에요. 예, 바이올린 네. 봉사를 빙자해서 이제 이 형사에게 간호사들이 전직 형사라는 얘기를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내용상에서는 이제 그런 자원봉사를 빙자해서 엄마의 수사를 맡기고 싶어서 네. 지금 이제 당당하게 들어와서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어린 나이로 표현이 되지만은 대학생 2학년 17살인데 대학생보다는 어리죠. 2년이나 월반을 했으니까 사실은 천재인 셈이죠. 네. 의대생. 예, 의대생이고 또 천재이고 이런 어떤 그 아주 그 똑똑한 설정이 네. 또 이 루이지에게는 또 배경이 되기도 해요. 둘이 이제 홍조 왓슨처럼 이제 같이 붙어 다니면서 좀 추적하는. 흑과 예. 백 같은 네. 형태, 네. 감성과 이성 네.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그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무용수였어요. 현재 등장하진 않지만은 중요한 설정 인물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네. 엄마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무용수로 승승장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뼈를 깎는 그런 제한훈련과 치료를 거쳐서 파리 오페라 무용단의 에투알 무용수가 제 서열의 제일 정점이래요. 우리말로는 이제 수성무용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무용수가 사실 늦은 나이에 됐어요. 네. 늦은 나이에 돼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쟁취해내는 그런 인물로 된 스타 무용수였는데 사실 정점의 기간이 오래가지 않죠. 늦은 나이에 됐고 네. 그래서 결국은 한 10여 년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42살에 은퇴를 사실 아쉬움을 안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대중한테 잊혀서 고독한 삶을 살다가 그런 사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특히나 이제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이 말 그대로 좀 밀실같이 보입니다. 밖에서 좀 문도 잠겨 있었고 추락을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발레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에 물뿌리개가 떨어져 있어서 뭐 물뿌리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발레복을 입고 있는 건 무슨 상징인지 아니면 누가 뭐 어떻게 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발레복은 못 이룬 욕망 네. 아니면 다시 쟁취하고 싶은 욕망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불편하잖아요. 발레복이라는 게. 네. 토슈즈 같은 것도. 근데 그걸 일상의 거실에서 그걸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입고 술을 마시고 뭐 입고 이제 그 자체로 긴장하면서 그런 삶을 다시 한번 피워보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 사고사, 타살, 자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경찰의 입장에서 이제 뭐 사고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봤을 때 약간 좀 소위 말하는 마시간, 네. 과거 영광된 마시간 사람이니까 늦은 밤에도 그 짓을 했지라는 선입견이 생기는. 그거에 따른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 마티아즈에게 맡긴 그런 사건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물들이 지금 3명 나왔는데 계속 꾸준히 인물들이 나오고 다중 시점으로 펼쳐져요. 이게 뭐 이동주 평론가 이 판조평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명징하게 직조됐다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되면서 풀려가는 구조로 나오더라고요, 뒷부분에. 일단은 스텔라의 죽음과 그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의 물리적인 시간은 5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그 5일 동안의 시간이 표면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각 인물들의 서사가 그 시간대를 이렇게 무한하게 확장시켜 주는 것 같아요. 각각을 그쵸. 채워넣는. 다시 쓰기도 네, 이 사람의 그렇죠. 시점으로 다시 쓰기도 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비밀이 다 드러나고 나면은 이제 독자들은 처음에 봤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네. 새로운 그림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림 예약이 나왔으니까 화가 감명이 또 등장을 하고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루이즈하고 마티아즈가 사건 현장을 일단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텔라의 아파트를 향하는데요. 거기서 겪는 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고개를 드는 순간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이 눈길을 잡아 끌었다. 푸르스름한 터키색 바탕과 대비를 이루는 은빛 눈의 젊은 남자 초상화였다. 갸름하고 우아한 몸매와 좀비 눈이 있는 얼굴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 매혹적인 동시에 섬뜩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지?
저도 몰라요. 그 그림이 이 아파트에 걸려 있은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처음 보니까. 그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경비실에서 왔는데 우편물 전해주려고요. 두 사람이 아파트로 올라가는 걸 본 여자 경비원이 그동안 모아둔 우편물을 가져왔다. 마티아스는 초상화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누군가 집에 소장하고 있는 그림들을 보면 주인의 성향과 취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본다는 건 각별히 마음에 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림이 일단 벽에 걸리면 자연스럽게 매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림은 날마다 조금씩 파장을 퍼뜨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주인을 감염시킨다. 그림의 작가의 서명이 없어 마티아즈는 벽에서 그림을 떼 뒷면에 부착된 상표를 보았다. 마르코 사바티니, 병정, 작품번호 96, 베르나르 베르딕, 화랑, 포브루 생토로레가 125번지. 마티아즈는 상표 내용을 메모한 다음 액자에서 눈을 떼고 때마침 돌아가려는 경비원을 불러 세웠다. 6층에는 페르렌코 부인 말고 또 누가 살죠? 이 집 말고 작은 아파트 하나 더 있는데 위층 사는 화가가 미술도구 보관실로 쓰고 있어요. 7층은 원래 한여방 아니었나요? 네, 근데 화가가 한여방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작업실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화가 이름이 뭐죠? 마르코 사바티니, 젊은 이태리 화가예요. 바로 이 그림 그린 사람이죠. 경비원이 마티아스가 벽에서 떼낸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눈동자가 없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이 그림이 좀 중요한 매개로 좀 쓰이게 되는데,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이 마르코 사바틴이고 이 건물의 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거 네, 스텔라 네. 바로 위층에 사는 네. 화가죠. 음. 지문에도 등장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석고상 같은 거 보면은 네. 사실 그 눈동자가 없이 이렇게 은색 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비 눈을 한 인물이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한 그런 사실 기분 나쁘고 음습한 그런 초상화 연작을 그리는 젊은 화가예요. 네. 근데 또 이 그림이 또 수집가들한테 먹힌 거죠. 요즘 떠오르는 화가. 네. 신진 화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가는 사실 두문불출하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현재 뜨고 있지만 돈 문제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폐쇄적인 성격에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화가인데 사실 이 화가의 배경에 사연이 좀 있죠. 네. 그 이탈리아의 그 패션 재벌,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에르메스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아쿠아 알타의 사실 유일한 상속자인 네. 거죠. 도련님이었죠. 예. 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각별하게 지내는 그런 그 쌍둥이 여동생이 19살 때, 그러니까 둘 다 19살이겠죠? 그 19살 때 사고로 죽자. 그다음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해요. 뭐 약을 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거나, 네. 뭐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자본주의 운동, 뭐 그런 데 앞장서거나, 뭐 친환경주의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젊은 대학 시절을 거쳐서 완전히 지방과 절연한 채, 이런 좀 약간 음습한 그 초상화를 그리면서, 네. 살아가는 그런 화가죠. 사바티니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 장면들에서도, 왜냐면 이제 그림에 영향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 그림이 사실은 받아온 거잖아요. 이 스텔라 받아온 거나 뭐 줬거나, 무용수 스텔라의 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또 무슨 관계야 도대체? 이러면서 또 풀리거든요, 이야기는. 그림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동기가 되죠. 범죄의 동기가 되고 관계의 동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아주 돈 많은 상속자. 그럼 또 동기가 하나 더 늘어나죠. 거기다가 약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데 또 운동하는 네. 상당히 범죄적 요소가 몇 가지가 겹쳐 있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이 작품 배경이 이제 말 그대로 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코비드19 그렇죠. 테마가 앞뒤로 굉장히 중요하게 주제랑 관련 있게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마르코 같은 경우에는 이 코비드 관련돼서 죽음을 맞는 뭐 그런 부분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영양 관련돼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림이 누군가를 주인을 감염시킨다. 이제 코비드라는 상황하고 같이 영양과 감염에 관련된 테마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바티니 역시 이제 동생의 죽음과 부모와의 관계의 영향으로 또
또 바뀐 삶을, 그 영향을 받아서 바뀐 삶을 살게 되고, 인간에서 인간으로 옮겨지는 그 코비드-19 균처럼 인간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계속해서 사람을 바뀌게 하고, 그것들이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인물들끼리 또 바뀌고, 이렇게 주제로 펼쳐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마르코 사바티니가 의 부모는 유명한 네. 재벌, 인간성이 없는 이게 자본주의하에서의 최대의 어떤 소유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희생자로서 쌍둥이 동생 뭐 이렇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에 자신을 투영한 네.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근데 그게 또 하필 또 코비드19의 그 상황에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림, 이게 다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비인간성과 코비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코비드19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되는 그림 한 장. 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마티아스는 수사를 이어가다가 스텔라의 은밀한 동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이 앵글이 가능한 것은 건너편 건물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건너편 건물을 방문합니다. 이건 뭐지? 마티아스가 창문 앞에 세워둔 삼각대에 꽂혀있는 망원경을 가리키며 로미알드에게 물었다. 설마 별을 관찰하려고 도와둔 건 아니지? 혹시 이웃집 여자들을 훔쳐볼 속셈 아니야? 이 동영상들 내 놈이 촬영한 게 맞지? 마티아스가 휴대폰 화면을 녀석의 눈앞에 들이대며 소리쳤다. 로미알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전략을 수정한 듯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잘못을 빌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뭐가 어때서요? 내 집에서 내가 찍고 싶어 찍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되었나요? 스텔라는 왜 이 동영상들을 USB에 담아 자기 집에 은밀하게 보관해뒀을까? 네가 스텔라를 협박했지. 디지털 교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흘렸다. 형사님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허튼 수작하지 말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설명해봐. 그 여자가 나에게 먼저 동영상 촬영을 부탁했어요. 거짓말이야. 잠자코 듣고 있던 루이즈가 악을 썼다. 마티아스는 자신이 과연 녀석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낸 수작입니다. 스텔라는 유부남들, 특히 지방 출신이나 과거 자신의 팬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재물의 대상을 물색했죠. 남자들 집으로 오도록 꼬드겨 거실에서 섹스를 했어요. 넌 길 건너에서 스탠리 큐브릭 놀이를 했고 스탠리 큐브릭은 포르노 영화를 찍지는 않았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넌 그 남자들에게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걸 원치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겠네. 디지털 교자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꼰대 형사님이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내막을 이해했나 봐요. 네, 길 건너편에서 로미알드라는 젊은 친구를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야기가 좀 풀립니다. 이 동영상은 또 뭐고 이 상황은 뭘까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스텔라의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지문에 나왔던 대로 마리아나를 재배하고 피운다거나 심리적으로 정서가 되게 불안정했어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매번 그 아파트에 드나드는 남자가 바뀌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나이 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고독한 삶을 못 견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극기에는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서랍 같은데 어딘가에 비밀 공간에서 USB가 하나를 발견해서 이 딸이 넣어서 그렇죠. 봤더니 엄마가 외간 남자들하고 섹스를 하고 있는 거를 찍었는데 남자들이 계속 바뀐더라, 거실에서. 또 찍은 각도나 아니면 거리 같은 것들을 이제 짐작해 봤을 때 네. 이게 건너편 아파트, 그리고 이제 그 상대가 로미알드라는 이 로미알드도 사실 전사가 있어요. 네. 과거사가 있는데 그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에 밀려서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로미알드는 이제 세상과 스스로 단절한 채 방에서만. 은둔형 외톨이로 네. 살아가는 그 컴퓨터 덕후이자 해커인 거죠. 네. 그래서
로미알드도 이제 사실 또 이 루이즈와 마티아스의 관계로 인해서 또 이후에 또 변하는 삶을 살아요. 네, 영향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사를 좀 도와주는 쪽으로 네.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스텔라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텔라는 심지어 본인의 대사로, 본인의 입으로 샤덴프로이데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샤덴프로이데 뭐고 이 주제부 관련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쾌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망치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망가뜨리면서 느끼는 게 자기가 더 나아질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남을 끌어내려야 되죠. 아, 댓글에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네. 형태인데 아마 이게 샤덴프로이드가 네. 샤덴프로이드 이게 섞인 그 합성어입니다. 독일어 합성어요. 네, 그런 네. 부분인데 뭐 이걸 일종의 뭐 질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좀 더 큰 집착을 가진. 네. 그래서 이제 좀 파멸적으로 결국은 자신이 파멸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걸 뭐 가스라이팅을 하든 폭력을 쓰든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비극이나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네. 이런 빌런 캐릭터는. 네. 그래서 스텔라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비련의 여주인공, 그냥 밀려나서 에뚜알 무용수에서 뭘 밀려나가 그냥 은퇴해서 삶을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네? 또 범죄의 동기가 되죠. 네. 범죄의 동기가 이제는 그 범죄의 대상이나 범죄의 주체가 확장이 되죠. 네. 왜? 거기 협박받던 사람은 다 용의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 남자애를, 로미알드를 꼬드겨 갖고 범죄를 공모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 되는. 그러니까 이면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작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샤덴프로이데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있다. 계층의 사다리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못 올라가는 이상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나의 자존감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코비드-19 관련된 이야기와 또 시대적으로 이제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한계적인 시스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스텔라도 사실은 코비드가 아니었으면은 자신의 영광을 유지했겠죠. 공연도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그것 상황도 때문에. 있었죠. 네. 로미알드도 똑같죠. 네. 로미알드도 그것 때문에 네. 사실은 은둔형이 된 이유도 그거게 되는 거고. 네. 스텔라는 또 한편으로 잊혀진 존재잖아요.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그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방법으로 네. 이렇게 협박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망가뜨려 가면서도 그 협박이라고 하는 방법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순수하게 돈만을 위해서 협박한 것 같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액수가 네. 적죠. 네. 네. 그러니까 협박을 하게 되면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스스로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또 이후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협박을 하게 되는 또 경우가 등장을 일종의 하잖아요. 관정이죠. 사회적 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관심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죽어서야 다시 그쵸. 신문지상에 그래서 굉장히 좀 애잔한 느낌이에요. 오르내린다는 게 정말 슬프죠. 네. 이 사건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다른 인물을 통해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좀 복귀가 되고 다시 쓰여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책 타이틀이 안젤리크인데 안젤리크는 1부가 다 끝나고 2부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안젤리크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또 사건이 쓰이는데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사롭지 않은 소리가 위층으로부터 들려왔다. 마치 그릇이 잔뜩 들어있는 찬장이 쓰러지는 소리 같았다. 이내 더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잠잠하다. 마르코의 집에서 난 소리 같아요. 스텔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이상하네. 마르코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위층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전직 무용수를 따라 층계를 올라간다. 엘리베이터는 9층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이다. 마르코가 누군데요? 마르코 사바티니는 그림을 그리는 젊은 화가죠. 이탈리아 출신인데 이상한 점이 조금 있지만 대체로 매우 친절한 사람이에요.
마르코는 어제 오후에 돌리프란이 있으면 달래면서 나를 찾아왔더군요. 평소와 달리 마르코는 허파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세상의 온갖 불행을 다 짊어진 듯 침울한 얼굴에 동작이 매우 굽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구급대원을 불러주겠다고 했더니 원치 않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대더군요. 나는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린다. 사바티니 씨? 잠잠하다. 안에 계세요. 사바티니 씨! 출입문 손잡이를 비틀어 보았지만 굳게 잠겨 있다. 이건 뭐죠? 예전에 쓰던 계단이요. 철문을 밀자 굴뚝으로 통하는 작은 계단이 보인다. 나는 여러 약점이 있지만 나름 장점도 많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급해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한다. 나는 작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 천창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네, 앞에서는 사실 이제 3인칭으로 가다가 이제 1인칭으로 바뀌어가지고 안젤리크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 안젤리크 주인공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일단 시간상으로 스텔라가 추락하기 전인 과거로 돌아갔죠. 네, 스텔라 살아있어요. 네, 안젤리크 시점에서 다시 이제 이 수사 과정과 맞물려서 이제 이 시간대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을 수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네. 그거를 1인칭 시점에서 다시 보여주게 되는데요. 당시 스텔라는 그 손에 힘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매일 붕대를 이제 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집을 방문해서 이제 매일 붕대를 갈아주는데 마침 여름 휴가철이라 그 휴가를 간 사이에 그 일주일간을 대체해주는 임시 간호사예요. 그 안젤리크는. 네. 임시 간호사인데 임시 간호사 역할을 지금 전전하고 있는 안젤리크는 사실 이렇게 일상 정말 평범하고 고된 일상을 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상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난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난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네. 언젠가는 저 위에 멋지게 살 거야. 이렇게 항상 그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하는 사람인데 현실은 굉장히 보통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매일 많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뭐 임시직을 이렇게 남의 일을 대신해 주면서 전전하는 그런 것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자랑 이렇게 뭐 하룻밤 네. 지내서 지금 임신까지 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본인으로서는 이제 막바지에 몰렸다고 해야 될까요? 네. 현실은 이렇지만은 항상 화려한 미래를 꿈꾸죠. 이렇게 화려한 과거를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과 화려한 미래를 항상 꿈꾸는 이제 두 여자가 만난 거죠. 여기에서 또 긴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현관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르코 집에 현관문이 잠겨 있으니까 지금 천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그 지붕을 통해서 제일 꼭대기층인 7층의 베란다로 들어가서 네. 지금 마르코를 발견한 거죠. 네. 여기에서 보듯이 이 안젤리크는 사실 실행력도 있고 네. 또 용감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뭔가를 일으키기에 또 성격이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앞에서 이제 스텔라의 죽음에 밀실 요소가 있었는데 비밀 통로라는 침입 루트가 하나 또 여기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젤리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아무리 급해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한다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징 아닌가요? 상황 파악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네. 순간적으로 뭔가 실행을 하는 네. 굉장히 이것은 범죄적 요소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 빌런적 범인으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이 부분에 있어. 그리고 더 큰 부분은 욕망이 있다는 것. 그 욕망이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다른 큰 성공을 추구하는데 현실은 너무 비천한 네. 그런 사람이 그런 실행력이 있다. 실제로는 이런 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실행력이나 이 정도의 과감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뭔가 했겠지. 예전역에 네. 이미 범죄를 저질렀거나 네. 예전역에 성공을 했겠죠. 네. 나쁜 성공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귀여운 미소가 글쎄요. 어쨌든 이 빌런 하나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기도 하고 약간 단점이기도 하고. 이 모든 챕터 앞에 이제 인용구 문구 소설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인용 문구로 시작하는데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 캐릭터 관련돼서 안톤 체호프의 글귀 중에 하나인데 진정한 삶이 없는 사람들은 신기루로 연명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언제든 그게 나을 테니까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이제 추구하는, 특히나 이제 안젤리크가 추구하는 뭔가 신기루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생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이 작품의 복선이죠. 이게 주제부하고도 말려서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전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았던 눈을 뜬다. 제법 그럴듯한 생각에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약간 정신이 나간 생각이다. 나는 마르코의 휴대폰을 열고 그의 엄마 비앙카의 전화번호를 누른다. 신호가 떨어지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는 온몸이 떨려 전화를 끊을까 망설인다. 북아메리카 대륙 특유의 신호가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가 싶더니 비앙카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마르코 잘 지내니? 안녕하세요, 사바티니 여사님. 아드님 휴대폰으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당신은 누구죠? 비앙카가 프랑스어로 묻는다. 저는 안젤리크 샤르베라고 합니다. 아드님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해서 알려주려고 전화했습니다. 마르코의 상태가 심각한가요? 그 애는 지금 어디에 있죠? 조르주 퐁피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전화선 너머로 비앙카의 절망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난 지금 뉴욕에 있어요. 지금이 오후 3시니까 오늘 저녁에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가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면 둘이서 함께 곧장 퐁피두 병원으로 달려가 마르코를 만나볼 수 있을 테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한마디를 덧붙인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군요. 마르코가 어머님께 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저는 안젤리크이고 입니다. 이제 마르코 사바티니의 핸드폰이 나왔고요. 이걸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는 뭐 삐처리가 되긴 했지만요.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안젤리크는 간호사답게 처리를 잘 해요. 그러니까 이 앞 지문에서 네. 이제 발견한 상황이 마르코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코비드로. 발견을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걸 알았죠. 알아서 조치를 잘 취해요. 신속하게, 결단력 있게 조치를 취해서 이제 이송을 시키고 격리를 시키고 마르코는 의식을 잃는 코마 상태죠.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마르코 집 열쇠를 갖고 나온 걸 깨달아요. 네. 다시 갖다 주러 가는 거죠. 근데 맡기고 오면 될 텐데 또 굳이 또 이제 빈 집에 자기가 주인 그냥 들어가서 이제 술도 꺼내 먹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마르코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돼요. 이제 사바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네. 뭐 화장실 벽장 안에서 이제 마약도 발견해서 그 인물의 지금 상황을 하나하나 알아가다가 바닥에 이렇게 뒹굴고 있는 휴대폰, 또 휴대폰을 또 엿봐요. 그걸 또 남의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쭉 확인하다가 이제 엄마와의 문자에서 이 사바티니가 단순히 이제 이런 은둔한 네. 화가가 아니라 정말 재벌집 그 이제 놀라운 배경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빌런의 어떤 면모. 본능, 네. 면모, 능력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호사라는 코비드 상황에서의 간호사라는 직업 그리고 불행하지만은 뭔가 지금 그 흑막 있을 듯한 그런 네. 설정 이제 이런 것들과 지금 의식은 없죠. 의식이 네. 없는 사바틴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결합이 돼서 이제 자신의 미래를 순간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일단 그 안젤리크 캐릭터 앞에서 한 번 보긴 했는데 여기서 뭔가 본격적인 행동을 하나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거짓말을 순식간에 조작해낸 능력이 탁월하죠. 쫙 상황 파악 쫙 실행력 쫙 그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파악해서 감정에 흐르는 거를 바로 공격해서 자신의 상황으로 쫙 빨아들이는 아주 이거 보면은 리플리 증후군의 리플리를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 범죄에서 사기꾼의 아주 제대로 된 캐릭터를 느끼는데
간혹 가다가 기현미소는 이런 거를 해요. 내가 마치 후회하는 듯한 이러면 될까? 이런 뭐 망설이다?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평가를 안젤리크가 하는 거는 나는 약간 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항상 표현을 한다. 근데 이게 과연 정신 나간 생각이야? 더 성공하겠다는 게 구질구질한 남자 안 만나고 신분 올라가겠다는 게 정신 나간 생각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변명하듯이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캐릭터를 더 강화해주죠. 네. 그런 말들이. 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야 이거 내가 너무 미친 짓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도 실행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인간적 사이코패스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 이런 느낌을 드는 거예요. 이게 약간 말 그대로 이 작품에 항상 뭐 스텔라도 이면이 있고 안젤리크도 이면이 있고 이면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좀 가질 법할 듯 말 듯한 그런 이런 줄타는 그런 이면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네. 머릿속에는 누구도 가질 수 있는. 네. 근데 안젤리크는 하죠. 그냥 실행해버리는 네. 이런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소설 속에서는 도미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도미노가 한번 시작되면은 쭉. 멈출 수 없는 네. 것처럼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작품이나 이런 데에서는 네. 물론 이제 이 기현미소 말고 방아쇠라고 하죠. 네.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죠. 도미노가 넘겨지는 게 방아쇠 당겨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마치 흐름 따라 내가 가는 거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네. 자, 안젤리크가 거짓말을 했던 마지막 말, 이 부모에게 했던 마지막 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루이즈와 마티아즈의 공조로 진행되는 수사 방향은 어디로, 누구를 향하게 되는 건지는 작품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뤘던 작품은 기요미소의 신작 안젤리크였습니다. 막 출간이 됐어요, 안젤리크. 그리고 이제 뭐 줄거리는 한 요 정도도 사실 좀 많이 간 거긴 한데 진짜 말 그대로 스텔라에 관련된 수사가 있고 안젤리크가 움직이는 동선이 있고 또 다른 인물들이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명징하게 직조되는 이야기들이 막 섞이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뒷부분 이야기는 직접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스텔라의 죽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2부에 나오는 안젤리크가 책의 타이틀이에요. 네.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이고 이 사람만 나라고 펼쳐져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안젤리크 캐릭터와 이 책의 타이틀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인간은 마냥 선하지도 또 마냥 악하지도 않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보통 그러잖아요.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이렇게 이제 뭐 일본법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겠지만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피해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또 탐정도 그래요. 모두 다 이렇게 다면적이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소설의 묘미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나약한 인물이 안젤리크가 아닐까. 그래서 나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가장 평범한 인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이 선에 걸쳐 있다가 유일하게. 그렇죠. 네. 마티아스는 뭘 하다가 실패해요. 이제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려 그래. 갑자기 어떤 일에 그리고 루이즈라는 애가 와서 이제 불을 댕기는 거죠. 네. 다시 이제 일종의 재활, 재생 네. 이런 부활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런 형태를 가게 되는 인간성을 완성시키는 형태. 루이스라고 하는 어린애지만은 사실은 이 자기의 뭐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융화가 되는 거죠. 네. 그 재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좀 불안했던 요소들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인간의 모습과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걸 다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기현미소의 작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그림이 안젤리크가 되는 거고 안젤리크가 완전히 악마가 아니라 네. 여러 다른 캐릭터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는 물론 범죄를 하는 주인공이지만 네.
저는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하고 주제로 이렇게까지 완성도 있게 작품을 내놨다는 게 사실 좀 놀라웠고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실 이제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사실 좀 사회주의적인 정치 체제에 밑바탕이 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좀 발전된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품 속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좀 도래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갈등도 심화되고 계층도 나뉘고 막 이런 풍경들이 좀 많이 나와요. 사실 프랑스 사회가 코로나가 이제 정점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이 격리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완전하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분리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공동체 관련돼서 이제 이 작가의 생각에 좀 그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안젤리크가 어떤 행동을 실행하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따릉이처럼 공공자전거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이 안젤리크가 이걸 타고 페달을 밟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이 자전거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비극이라 그러죠.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엄청나게 다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이 이기심에 훼손된 그 상징인 자전거를 이 욕망의 상징인 안젤리크가 페달을 굴리면서 자기 욕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라는 그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국가가 이걸 코로나를 정점으로 다 분리가 됐다. 이 역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감염과 영양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주제적으로 굉장히 좀 잘 풀었고 그리고 마무리도 전 너무 좋았던 게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후에서 마지막 날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건 사실은 새해가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희망. 예, 역병이 싹 가고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에필로그가 각 개인별로 이 새해가 좀 리부트되면서 이 영향이 어떤 식으로 또 개개인의 긍정적인 희망으로 그려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저는 너무 좀 마무리까지 좀 좋았던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네. 뭐 추리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회 소설 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 말 그대로 연말에 읽기 너무 좋은 소설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이게 딱히 뭐 이것이 뭐 범죄를 다룬다고 해서 무섭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의 군상을 다 보여주고 특히 이제 프랑스적인 자유. 프랑스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충돌을 했잖아요. 네, 맞죠. 뭐 우리 백신 안 맞는다, 막 네. 시위도 하고, 막 서구 사회에서는 거의 대표 주제였던 네. 거죠. 자유와 어떤 전염병에 대한 관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던 나라. 네.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코비드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생각해 많은 부분 같아요. 자, 오늘 크라임북스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좀 따뜻한 작품을 연말에 조금 섬찟하면서도 따뜻해지는 이상한 경험을 아마 안젤리크를 통해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소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또 크라임북스에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